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렉스스터디 행정학 경찰학전임 이정훈입니다. 예, 오늘 8회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이제 재무행정 뒷부분이랑 그 다음에 전자정보 문제가 나왔죠. 이후에 제가 저희랑 같이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 전자정보 문제에서는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형화되고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 확인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문제 살펴보기 전에 제가 7회차 때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문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답률이 85% 이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답률이 65% 이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를 살펴볼 건데 오늘 문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점수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의 평균은 88.5점입니다. 그리고 100점 맞으신 분들은 홈스터디 한 분 포함해서 8분이세요. 그리고 상위 30%는 95점. 두 개 틀리신 분들이죠. 상위 30%가 32%까지 내려가니까 이전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위 30% 맞으신 분들이 점수 비율이죠. 상위 30% 맞은 그 점수의 비율이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신에 재무행정 뒤에 부분에 있어서 뒤에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여요. 그거는 이번 문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00점 분들이 많으신 걸 보면 아마도 그러니까 피해 가신 거죠, 그분들은. 근데 여기저기 이제 좀 재무행정 뒤쪽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모형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힘드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우리가 재무행정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기죠. 기출문제 나와 있던 부분들은 시험장 가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정답률이 60% 이하 문제예요. 그러한 문제들은 일단 2번 8회예요. 일단 2번 그리고 14번, 16번, 19번, 23번, 27번입니다. 총 6문제인데 우리 한번 좀 빠르지만 빠르게 하여튼 최대한 차분하게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 2번부터 가볼게요. 이번에 이제 발문 일단 읽어보고요. 예산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 박스 문제이죠. 2번은 17년 국가직 7급이랑 19년 국가직 7급의 선지들을 모아서 제가 박스 문제로 만들었어요. 이 문제는 정답률이 매력적인 오답보다 좀 낮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보기 가. 합리 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 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아니죠. 합리 모형은 이상적 규범적 모형이라고 하죠. 반면에 점증 모형은 현실적 모형이다. 오케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는 틀려요. 루이스는 예산 배분 결정에 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 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 명제를 제시한다. 일단 맞아요. 루이스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러프하게 1950년대 이전까지는 딱히 예산 이론이라는 게 정립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냥 관습 관행적으로 점증적인 예산 결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1940년도에 부이오키 주니어가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X라는 예산이 B라는 사업이 아닌 A라는 사업에 배분되도록 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루이스의 예산 배분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총체적 아니면은 합리적 예산 결정 모형들이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전의 관행적인 예산 결정 과정으로서 점증주의가 아닌 이론으로서 이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적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이론으로서 점증 모형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누구죠? 윌다부스키라든가 린드브롬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에서는 아론 윌다부스키의 영향이 더 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 분석을 초점을 둔다. 극대화한 행태에 분석 초점을 둔다. 네, 일단 아니죠.
우리 앞에서 총론에서 배웠고, 리스크하는 예상 극대화 모형은 뭐예요? 관료들이 자신의 권력 혹은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한다. 이게 리스크하는 예상 극대화 모형이죠. 이거를 그래프를 준비하긴 했는데 오늘 문제가 좀 있어서 혹시 그래프를 통해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내려오시면 제가 우리 같이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설명 같이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 내용 같은 경우에 이게 뭔가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니스칸의 예상 극대화 모형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있어요. 뭐 가령 재정학에서 나오는 건데 뭐 미그 블랑조 모형이라든가 로모 로젠탈 모형이라든가 이런 건데 보기 내용은 로모 로젠탈 모형에 가까워요. 로모 로젠탈은 어떻게 했냐면 니스칸의 관료 예상 극대화 모형을 이어서 그걸 이제 역시 그냥 자기 이익 추구적 인간이죠. 경제인인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추구해요? 득표 극대화죠. 그죠?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미국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예산을 극대화하는지 자기 득표 극대화를 위해서 그걸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로모 로젠탈 모형인데 여튼 그거는 그냥 로모 로젠탈 모형이 이런 거다라는 거만 알고 있으면 됐고 여기까지 문제가 로모 로젠탈 모형이 뭐니? 라고 물어보기에는 조금 약간 과해요. 오케이, 됐죠? 이런 거, 어쨌든, 보기 다의 내용은 로모 로젠탈 모형에 가깝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단절적 균형 예산 이론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 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 단절적 균형 모형 어디서 봤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봤죠? 크레스너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가 변화하는 원인을 단절적 균형 모형으로 설명을 했죠. 그냥 뭐, 전쟁, 아니면은, 뭐, 경제위기, 뭐, 아니면은, 뭐 정권의 교체, 아니면 팬데믹, 요즘 같은 재앙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제도가 변화하고 이것이 다시 균형점이 되어서 이어지는 현상. 그것을 제도 변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의 원인으로 설명한 거죠. 그걸 예산 이론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 끌어들였냐 하면 기본적으로 점중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점중주의가 기본 베이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변화만이 예산 결정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했던데 그렇지 않다. 단절적 균형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오케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단절적 균형 예산 이론의 주장인 거죠. 설명인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팬데믹이 우리 몰랐잖아요. 팬데믹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뒤에 보기의 후단이죠.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틀린 거죠. 옳지 않죠. 그리고 마입니다. 다중합리성 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윌로비 서메이어 예산의 다중합리성 모형인 거죠. 일단은 윌로비 서메이어는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랑 루빈의 실시간 예산 결정 이론이죠.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을 통합해 갖고 그 두 모형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면서 두 모형을 통합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누굴 대상으로 하죠? 이거 문제에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분석가들, 예산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예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예산 분석가들이라고, 정책 분석가, 예산 분석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각각의 예산 스테이지마다, 예산 과정 속에서 그런 다양한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예산 과정들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중합리성 모형인 것이고, 이런 그들이 보기에 예산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면 예산 스테이지마다 다양한 합리성을 사용하는 예산 분석가들이 기대선호가 뭔지를 그들의 기대선호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예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1층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에서 예산 분석가들이 기대선호가 뭔지를 활용을 해서, 그들의 기대선호를 활용을 해서 예산 결정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예산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단절 균형 모형을 따른 예산 결정자는 사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사용한다. 일단 사후생을 고려한다는 거는 뭐에 가깝죠? 합리 모형이죠. 전체 사회 전체의 편익을 총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비용과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쵸? 그게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자의 행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사용한다는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점증 모형의 의사결정을 하는, 점증 모형을 통해서 예상 결정을 하는 행위자들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절적 균형론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증 모형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고, 비판하기 위해서 예상 결정 이론에 끌어들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두 개이죠. 근데 이 두 개를 골라주신 분들이 45%세요. 대신에 매력적인 오답은 2번 3개이고요. 50%의 분들이 2번으로 골라주셨는데, 그러면은 맞는 게 3개라는 거죠. 첫 번째, 저번 7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선지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둘, 셋, 넷, 다섯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개를 잘 찾으시고 2번을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수 있는 거는 보기 바 같은 경우에 단절적 균형 모형이 예상 결정자의 사후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 최악을 피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려면 이게 정치적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단절적 균형 모형은 내가 피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예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거를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표현하기 조금 어색해요. 오케이, 되셨나요? 기초선지니까 한번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14번은 2페이지에 있어요. 14번 됐죠? 자, 정부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이네요. 14번은 14년 행정사랑 19년 행정사 문제를 섞어서, 거기에 있는 선지들을 섞어서 박스로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보기 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 회계는 현금주의를,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 이전까지 과거의 전통적인 정부 회계 방식은 그냥 발생주의, 현금주의였어요. 현금주의였는데 그게 이제 정부의 일이 다양화되고 사업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그러니까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영역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것도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는 것도 경영에서의 회계 기법을 정부로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많이 하지 않았겠죠. 근데 행정이 하는 일이 다변화되면서 발생주의 회계 기법을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옳은 것은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주의 회계 방식은 경영성과 파악이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절차 운영이 간편하다. 반대로 되어 있죠. 현금주의가 발생주의 회계 방식 경영성과 파악이 용이하죠. 대변 차변에서 대차 균형을 이루고 그럼 각각의 원가가 얼마인지 좀 엄밀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 간의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죠? 됐어요. 그리고 현금주의 회계 방식이 절차 운영이 간편하죠. 이렇게 됐나요? 틀려요. 자, 보기 다. 현금주의 회계 방식은 손해 발생 비용이나 부채성 충당금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 왜? 이거는 그때 발생이 돼야지. 그때 돈을 써야지. 어차피 현금의 출납에 따라서 비용이랑 그다음에 뭐 비용이랑 수입 이런 거를 기장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식이 어렵죠. 근데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을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한다. 미지급 비용은 내가 아직 안 준 거니까 부채인 것이고, 미수 수익은 내가 아직 받을 것인가 자산인 거고. 일단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발생을 한 데에서 기장을 하잖아요. 발생을 한 거니까 이거는 부채가 되는 거고, 내가 받을 일이 생겼어. 어떤 액시던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받을 거잖아.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현행 정부 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달성한다. 얘는 국가회계법 11조 1항입니다. 제가 조금 달아놨으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되셨죠? 맞아요.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을 하고 말씀드렸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일치 여부로 두 개가 일치돼야 돼요. 그게 그거는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복식부기가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일치 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복식부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부 회계는 성과 중심 정부 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까 위에 얘기했죠. 경영 성과 파악에 용이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원가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처 간 아니면 사업 간 성과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데 용이하다는 거죠.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은 5개입니다. 옳은 것은 5개인데 50%의 분들이 잘 5개 옳은 것을 5개 찾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절반인 50%의 분들이 4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가 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아마 가가 약간 낯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에서 미지급금과 미수 수익을 부채와 자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때문에 아마 매력적인 오답으로 3번을 선택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논란이라기보다 이거는 제가 표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는 하현석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 표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효과성 감사를 위한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6번이죠. 16번은 19년 서울시 7급 1차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답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먼 것이죠. 답은 부처 간 공동 목적을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답은 1번인데 이거는 효과성 감사가 아니라 효율성 감사의 주요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성 감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왜 여기도 나오잖아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야, 일단은 효과성이 뭐지? 목표 달성도잖아. 그죠? 목표 달성도죠. 이펙티브니스 목표 달성도잖아요. 근데 여기 목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효과성과 관계된 거 아닐까?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른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죠. 사업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떤 목표가 뭐예요? 어떤 대상 집단에게 정확한 정책 효과가 미쳤는가? 이것이 그 정책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집단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조대로 발휘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 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목표와 수단 관계에서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는 정책 목표와 수단의 하이라키 관계라고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책은 결국 목표와 수단의 하이라키란 말이에요. 계층제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책 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 이거는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선택 수단들은 이건 당연히 효과성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표가 왜 성과 감사의 주요 질문이고 각각의 경제성, 등률성, 효과성의 질문들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표가 잘려 있긴 해요. 이 표는 3에서 4페이지죠. 해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눠드린 시험지랑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해설지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볼게요. 성과감사의 주요 질문. 일단 성과감사는 이전에는 경제성과 능률성 감사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성과감사를 하겠다는 거죠. 자, 아까 해설을 보면 효율성 성과감사가 공공조직이 그러니까 성과감사 중에 효율성 성과감사가 공공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효과성 성과감사는 조직 활동이 목적 달성을 하는데 혹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도 역시도 효과성 수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역시도 효과성 감사에 대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경제성 성과 감사예요. 경제성 뭐예요? 영어로 안 쓰려고 했지만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 얘는 그냥 투입에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적게 투입했니? 얼마나 싸게 했니? 얼마나 싸게 했니? 얼마나 지출을 줄였니?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고가에 구매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좀 바로 이해되시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더 적은 인력. 이건 인건비니까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투입에 관련된 거예요. 능률성은 뭐예요? 이피션시. 능률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효율성이라고도 하세요. 이 능률성과 다른 효율성을 따로 짚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고, 일단 능률성과 효율성은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어떻게 운영해서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줄이는가? 이거 하우의 문제란 말이에요. 능률성은 하우의 문제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입이 산출로 최적의 방법으로 전환되었는가,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능률성 하니까 투입 대비 산출로 끝나버리니까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투입이 산출로 최적의 방법으로 전환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투입 대비 산출을 줄였는가, 이것이 능률성 감사의 관심사란 말인 거예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더 낮은 생산 비용에 드는 다른 방법, 하우란 말이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입 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원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전환 과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쓰지 않았는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경제성은 줄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처음 투입부터 줄이는 거고, 얘는 투입이 들어왔는데 산출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최적의 방법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고, 저도 처음에는 설명하기 좀 곤란했어요. 근데 하우라는 걸로 생각해보고, 하우 투입을 산출로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부처 간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하우잖아요. 하우. 오케이? 이것도 역시 효과성 성과 감사의 주요 질문에 해당합니다. 납득되시나요? 그리고 효과성 성과 감사의 위에 건 효율성 성과 감사의 주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능률성,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성과 감사의 주요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목표 달성 보니까,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말씀드렸죠? 목표는 뭐예요? 대상 집단에게 정책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상 집단이 잘못 정의되어 있어? 그럼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에 만족하는가?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역시 목표 달성도. 세 번째 거와 네 번째 거의 주요 질문을 묶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그럼 16번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죠. 19번 문제 2페이지에 있어요. 19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아요. 됐죠? 19번 문제는 서울시 7급 3차 문제예요. 19년 서울시 7급 3차 문제입니다. 연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현재 1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총체주의 혹은 합리주의 예산결정 모형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 제도이죠.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추구하려고 제시된 혹은 연구된 발생한 그런 이론이라고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2번 예산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된다. 예산 결정 과정에 그쵸? 의사결정 패키지 같은 거 만들 때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3번 예산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으려고 집입이 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 점증주의적으로 예산이 계속 팽창되어 오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모든 예산들을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다는 게 연기준 예산제도 제로 베이스 버제팅의 취지죠. 오케이. 4번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함으로 장기적인 목표가 매년 한다고. 매년 하니까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겠죠. 경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매력적인 오답은 20%의 분들이 4번을 선택해 주셨어요. 일단 3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 건데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상향식이니까 그 실무자들의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비판하진 않아요.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진 않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관리자까지 확대해서 해석하신 것 같은데 관리자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들어가시면 경유되시면 관리자가 되시는 거죠. 그죠? 지휘관이니까 관리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셨다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한번 고려해봤으면 그게 왜 틀리는지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면 이게 왜 틀렸다고 생각하셨는지 20%의 분들이 이걸 선택하셨는데 PPBS랑 헷갈리셨나요? 그러실 일은 없지만 혹시 PPBS는 장기적이니까 그러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위에 16번 문제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말씀을 안 드렸죠.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어요.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목표 달성도랑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는데 아니면 목표 달성도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목표는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정책 효과를 목표한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는가가 정책의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가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검토하는 게 효과성이기 때문에 그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23번 문제입니다. 23번은 3페이지에 있어요. 좋아요. 23번은 19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재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에요. 첫 번째,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 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일단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뭔가요? 이전까지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얘기해지는 뭐가 있죠? 예산 공제라든가 아니면 조세 감면이라든가 죄송해요. 갑자기 안 들어왔어요. 조세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산서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표현해서 그런 것들 줄이자는 거잖아요. 방만하게 운영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은 제고되겠죠. 근데 그 조세 지출의 항구성 지속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조세 지출의 항구성 지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조세 지출 예산 제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비판되긴 해요. 왜냐하면 융자지출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적자 요인으로 파악을 해서 통합재정을 짜는데 이게
어차피 이건 받을 돈인데 받고 나면 이게 흑자가 되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에 포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시긴 해요.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 제도는 각 지출 부처가 기획지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경제 재정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를 아마 제가 조문으로 달아드렸긴 했는데 약간 익숙하지 않은 선지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이번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55%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을 선택하신 분이 30% 되세요. 네, 일단 하나하나 보자고요. 일단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서가 이게 중앙행정기구의 장이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든요. 그 국가진영법 시행령 보면 맞죠? 국가진영법 시행령 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인데 이게 각 지출부처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틀리냐? 사실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시는 게 맞고요. 부처의 장이 행정청이잖아요. 부처의 장이 예산서랑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결산서는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결산서 제가 해설로 달아드렸지만 국가진영법 시행령의 결산서에 관련된 그 세부 규정,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정 자체가 삭제가 돼서 애매하긴 한데 아마도 이거는 실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진 않으나 예산서에 준해서 아마 결산서 작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산서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삭제된 걸 제가 그냥 해설에 달아드렸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삭제되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일단 각 지출부처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각 중앙기관의 장, 각 중앙관서의 장, 죄송해요. 정확하게 명칭은 정확하겠죠. 각 중앙관서의 장이고요. 이걸 고민했어요. 이게 다른 게 뭐가 틀렸지?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 저도 혼자서 해설을 그냥 제 해설을 갖고 그냥 우길 수는 없죠. 우긴다기보다 제 해설이 다 옳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설을 찾아보는데 이 지위가 또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맞아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해서 작성 기준을 만들어서 그 작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결산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휘라고까지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라고 써있는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재정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올해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올해 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거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역량이 안 돼서 그런지 못 찾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니까 17년도 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을 찾아봤어요. 대충 보니까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 하고 그다음에 17년도니까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그리고 기타 성별 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이게 중요한데, 이게 대부분의 재정 사업이 되겠냐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정 과제 중에서 부처가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고, 또 분석 결과, 성불평등 개선 여지가 큰 사업들을 우선해서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정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힘들죠.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국가진영법 시행령에 성인지 결산서 관련 규정이 빠졌다는 거,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문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확인차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4번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보건, 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국가지정법 38조 1항 각호의 것들을 썼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조문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아이고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틀립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고, 매력적인 오답은 말씀드렸듯이 3번이었어요. 아마도 이게 낯선 선지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도 약간 표가 좀 잘려 박스 문제인데 박스가 좀 잘려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시험지랑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7번 갈게요. 참여예산제도죠.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예요. 자, 27번은 27번은 15년 우리시험이죠. 경찰 간부 문제, 그리고 18년 국가직 7급, 19년 지방직 7급 문제를 섞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그럼 선지가 4개씩만 잡아도 3개니까, 3개 문제를 섞었으니까 12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근데 막까지밖에 없어요. 왜? 다 겹쳐요. 세 문제에 있는 선지들이 다 겹쳐요. 그래서 요거를 막까지 뽑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여 예산제도 문제는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계속 그러니까 주체를 바꾸거나 약간 바꾸지, 큰 틀에서는 똑같이, 구수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27번, 참여예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가. 시민에 의한 예산 참여는 제정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상 예산 감시에서, 그쵸? 예산 감시부터 시작을 했겠죠. 시작해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 예산제도가 발전하였다. 이거는, 제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의 발전 과정을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나로 갈까요? 죄송해요. 이게, 편집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고, 또 그래요. 또 옳은 거고, 가는 맞아요. 이렇게 할게요. 자,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우리는 참여예산은 어디에, 정책, 예산 과정 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편성 과정에 들어가죠.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하는 거겠죠. 과정과 결과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산 과정의 시민 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죠, 사실.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이제 참여예산제 일부분 참여예산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여예산제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되죠. 주로 틀리고. 그다음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대표적인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룰라 지금은 지금은 대통령 아니시지만 룰라 대통령이 포르투 알레그리시의 시장이실 때 참여 예산제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됐죠?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건 지방재정법 39조 5항이죠. 39조 5항 조문 달아놨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이니까 답은 4개가 되겠죠. 4개를 골라주신 분들이 60%가 되세요. 매력적인 오답은 3번 3개인데 생각해봤어요. 뭐를 틀렸다고 보실까? 아마 마가 좀 낯설은 보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된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만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틀린 것일 수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지방정부에서 한다고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한번 6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 이제 지방자치 문제랑 앞에 이제 통제, 행정개혁, 이런 문제들일 텐데, 마지막까지 꼭 모의고사 참여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신 것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문제가 저희가 5% 정도 나와요. 5%면은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가 9회 차니까 360문제죠. 그게 5%면 한 18문제 될 텐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방자치 문제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방자치 문제는, 더 넓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슈도, 그러니까 토픽도 가능하면 많이, 쟁점도 많이 넣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그러니까, 지방자치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렉스터디 행정학 경찰학 전임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